하루 평균 12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마포대교. 수많은 행렬의 대부분은 일터와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 다리를 끝까지 건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 자살한 사람은 933명. 그중 108명이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결국 자살다리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자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자살의 다른 이름 살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내린 극단적인 선택 자살. 과연 최선의 결정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모두 14,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3개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자살의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요. 하지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어쩌면 이 호떡을 뒤집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말이죠. 호떡을 구워 연매출 1억 원을 올리는 김민영 씨. 해외에도 지점을 낸 그야말로 성공한 CEO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13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KT, 옛날에는 이제 한국통신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한 17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렇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 주식으로 12억을 날리고 이제 결국은 17년 근무했던 직장을 나와서 호떡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12억 날렸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마 제가 이제 아파트 9층에 살았었는데 베란다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했던 막 정말 그 삶을 포기하는 그런 때도 많았었고.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자식이죠, 한마디로. 제가 이제 여자만 넷, 딸 셋인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막 그게 떠오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죽어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막 계속 갈등을 겪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다시 찾은 희망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김민영 씨는 한 달에 한 번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호떡을 대접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은 만큼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자살을 생각을 한다. 살다 보면 다 시련 겪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 호떡 처음 하면서 잘 팔렸겠습니까? 한 개 판 날도 있어요, 하루에. 그런 아픔을 다 딛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빨리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떤 그 죽는 용기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삶에 도약하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 죽을 정도의 용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바꿔서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그렇듯이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면 누구든지 자살은 일어나지 않는다. 절망 끝에서 김민영 씨를 붙잡은 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또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쓸모없게 여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이곳에선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갖춘 전문 요원들이 이 교대로 항시 대기 중입니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는 평균 100통.
일단 전화를 받으면 적어도 15분 이상 이야기를 듣고 상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좀 터놓을 만한 주변의 지인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학생 때부터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했죠. 그러셨구나. 상담의 기본은 이제 대상자분께서 마음을 열고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충분히 들어드리는 데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대화 시에 중요한 점은 자살한 시도가 있는지, 시도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생각들이 좀 구체화됐는지, 그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의 경험이나 약물 복용 등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저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상담을 한 후 결정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한강다리에 설치된 긴급 전화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면 끝날 때쯤은 상담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됐다, 편안하다, 죽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경찰이나 소방과 또 이 응급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신고했을 때 위치 추적을 통해서 신속히 출동을 하고 또 자살의 위험 수단을 제거하거나 또 긴급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해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많은 분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긴 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은 죽어서 고통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과 나도 잘 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자살 징후를 미리 읽어내고 자살 충동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인 자살 징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죽고 싶다라든가 그동안 감사했다라든가 살아서 무엇 하나, 또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이나 성격인데요. 갑자기 차분했던 사람이 공격적이거나 난폭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졌다라는 것도 큰 변화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적인 맥락,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문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바로 자살을 암시하는 주요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 주변의 6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들 역시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은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